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일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의 박경식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몇 달 말입니다. 만이에요? 뜨거운 한여름에 보고요. 그러게요. 이제 차가운 바람, 가을 초입이니까 그래도 한 3개월 조금 더 다 돼가네요. 그동안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바쁘셨군요. 거기에다가 바빴는데. 국제 이슈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그 국제 이슈에 지금 많이 밀려서. 자, 그러나 국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엄청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특히 이제 내란 종식. 뭐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아직도 내란 종식이 되려면 아직도 좀 넘어가야 할 길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이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오늘 주제를 그걸 잡아오셨습니다.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선 내란 종식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아직도 내란 종식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아직도 사람들이 내란 종식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그 뜨거웠던 광화문의 열기가 사라지고 또 대통령 선거도 끝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직 관심들은 갖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인 실천 활동에는 다시 좀 뛰어들기에는 좀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내란 종식을 주장하는가? 이 문제는 한번 좀 지켜보고 많은 분들이 옛날에 그 빛의 혁명 시기를 좀 다시 떠올리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째, 내란 수괴가 아직도 처벌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을 뿐. 그렇죠. 재판도 끝나지 않고 또 재판도 진행 중인데 질질 끌고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아직 내란 수괴가 처벌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내란 수괴라 하면 김건희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건희하고 윤석열 둘 다. 아, 네네. 그래서 이 둘 다 아직 그렇죠. 처벌이 안 됐어요. 처벌이 안 됐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지기현이가 시간을 질질 끌어서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있어요 지금. 뭐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도 내란의 주범과 공범들이 활보하고 있다. 조태용,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조희대. 그렇죠. 뭐 이게 소위 말하면 내란의 주범과 내란의 공범들이 내란의 정범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다. 물론 일부 구속되어 있지만 뭐 왜 저 이상민이나 뭐 김용현이 구속되어 있지만 극소수죠. 극소수죠. 그래서 그 국힘당도 같이 내란 종범이나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하는 짓 보면. 그래서 내란의 공범들이 처벌되지 아직 하고 있다. 계엄해제를 회피하고 사실 그때 탄핵 반대한 투표 참여도 안 하고. 네, 맞습니다. 추경호. 그다음에 탄핵도 반대하고. 그 우리 얼마나 가슴 졸였습니까? 12월 7일 날 결국엔 탄핵 못 하고 12월 14일에서야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아직도 건재하다. 내란을 주장하면서. 그렇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란의 방주범들이 호시탐탐 재결집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다음에 내란을 방조한 국민의힘 정당이 아직도 해산되지 않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금 국민의힘 당원의 이 조직적으로 통일교 회원 교원들이 교회 신도들이 뭐 이렇게 뭐 12만이다 뭐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당 해산의 주요 근거로 점점 드러나고 있고 이들이 바로 내란의 공범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란 수기로부터 임명받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알박기한 안창호 그다음에 뭐 이진숙 쫓겨나겠지만
그다음 국가 뭐 이런 이 잔당들이 국가 주요 공공기관이나 또는 방송 언론 이제 하다못해 KBS의 네. 이제 박장범이나 네, 네. 이제 하찮은 무슨 파우치인지 뭔지 조그만 파우치인지 이런 것 이런 저렇게 민주적 어떤 우리의 토대 구축에 저항하고 있다 강력하게. 네. 그래서 아직도 내라는 종식을 안 됐다. 전혀. 안 됐다 전혀.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하고 있다.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이제 시작하려고 있다. 그다음에 요즘은 좀 새로운 또 이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 내란 수기를 옹호하고 따르는 광신도 종교 집단이나. 네. 양전 씨. 그렇죠. 네. 전한길과 정광훈 소년보. 이런 소년보는 그래도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거기에 대한 극우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의 민족 토대 조성에 미국에게 의존해 가지고 네. 자꾸 해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내란 종식을 위해서 더 싸워야 할 정세 속에서 주변 속에서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더 싸워 나가야 한다. 그렇죠. 라고 하는 현실을 맞습니다. 직면하고 있다.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뭐 여유를 부린다든가 뭐 실패한다든가 하면 이것들이 다시 제2, 제3의 내란을 도모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종식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 내란 종식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검찰 개혁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사법부 개혁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물리적 토대들, 뭐 경찰, 검찰, 권력기관들, 뭐 국정원, 뭐 이런 것들을 개혁 과제들, 특히나 군도 참 이번에 무시할 수 없죠. 네. 방첩사의 전면적인 해체나 개편들도 이런 것들은 이제 한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란 종식의 최종 종결자는 사법개혁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법개혁을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는 한 사실은 사법부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군부 독재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선 행정부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렇죠. 인적 청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온 바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사실은 일부 해서 인적 청산이나 이런 것들 일부 이루어진 바가 있기도 합니다. 뭐 국회는 당연하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 예, 지난 소위 말하면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정상적으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네, 사법부다. 이 사법부입니다. 인적 청산도 제대로 안 됐고 사실 뭐 일부 저 민주화 교육 과정들을 거쳤던 사람들이 반성도 하고 뭐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체질이 전체적으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은 없었죠. 그렇죠. 이래서 이 사실은 이거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란이라는 게 국가의 근본적 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엄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침대 재판이니 그다음에 무슨 해규한 뭐 시간 뭐 저걸로 계산으로 해서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탄핵 선고도 질질 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내란에 전 동참했다고까지 생각하는데요. 일정 부분. 내란에 예. 동참했다. 예. 특히 조이대 쪽은 아주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법부가 단 한 번도 한국 역사에서 개혁된 적이 없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죠. 거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게 이 사법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검찰 독재라는 것 자체가 검찰만의 독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검찰이 단독으로 검찰 독재 못해요. 사법부에서 손뼉을 쳐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조작하고 이래도 판사들이 받아주고. 다 이걸 잘라버리면 검찰은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검찰 사법부 독재 정권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사법부 개혁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예, 이제 말할 수 지금까지 80년
무풍지대로 남아있던 사법부를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네. 다시 돌아오기 어렵고 네. 아주 어려운 더 힘든 과정으로 이제 남아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가 사법부의 과거를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아마 시국사법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네. 모두 구속. 제가 15일간이나 구류를 받은 적이 있어요. 20일이었나 15일이었나 하여튼 최장기 구류를 한 번 받았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 단순한 시위를 했거든요. 잡아갔단 말이에요. 이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얘네들을 풀어주면 그때가 5.18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한 13일에 잡혔나 14일에 잡혔나 풀어주면 나와서 또 할 거다. 데모한다. 잡아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고선 거기 있는 모든 학생을 다 대학생들을 다 30일인가 때린 거예요. 구류를 최장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랬냐 당시 네. 민복기라고 대법원장이 그 지시를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네. 판사들이 그거를 쭉 그렇죠. 따랐던 거죠. 예를 들면 뭐 5.3 항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저는 구속. 저는 구속. 예. 나오면 바로 다 구속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법부는 그야말로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죠. 네, 그 역할을 했죠. 충실하게. 그렇죠. 뭐 과거 인혁당 사건도 얘기할 그렇죠. 수 있겠고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신여 노릇을 했는데 네. 1980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사법부가 자체 개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저거 못하죠. 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에서의 민주화 어떤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네. 사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200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뭐 좀 진출을 하면서 약간의 그 네. 변화의 물결들이 있었지만 그랬던 과거의 어떤 사법부의 암흑 역사 이런 것들을 진지한 성찰과 반성은 네. 전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이 권력기관이 예. 자체적으로 개혁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승만은 경찰 독재를 했는데요. 경찰이 자체로 반성하고 개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뭐 사실상 국민들이 4.19 혁명을 통해서 독일에서 저거 했으니까. 경찰 개혁을 강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에 개입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또 군부 정권도 군인들이 자체로 개혁한 게 아니고 뭐 영삼이가 하나에 때려잡고 또 군부 독재 청산을 내건 국민들이 군대를 일부 개혁한 거고. 그렇습니다. 검찰도 지금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외부적인 이제 이 힘에 의해서 개혁 이제 당하는 거죠. 개혁 당하는 거죠. 사법부도 똑같다. 맞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개혁할 가능성은 없다. 전혀 없다. 외부적인 예. 결국엔 이 감시가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사법부 개혁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 맞습니다. 얘기할 수 아마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법 삼권 분립. 뭐 사법부의 독립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뭐 우리 헌법의 체계를 보게 되면 네. 우리 헌법이 총 아마 10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제 1장이 총강이에요. 네. 거기서 이 총강에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런 내용이 있는 게 이제 총강이고 네. 제 2장이 국민입니다. 국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장이 이제 뭐냐? 제 3장에 가면 이제 비로소 국회가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1장 총강,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주체성과의 주권재민의 사상들을 네. 규정해 놓은 것. 그 다음에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해서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 일부 의무들에 대한 서술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3장이 뭐냐면 국회예요. 네. 4장이 뭐냐? 이제 정부입니다. 정부. 그 4장의 제1절이 대통령, 행정부 각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다음에 뭐 3관, 각 행정부, 감사원 이렇게 돼 있고, 네. 소위 말하면 2절이 이제 이 4장이 정부라는 얘기죠. 네. 5장이 법원입니다.
그다음에 6장이 헌재. 헌재, 7장이 선관위. 선관위. 뭐 그다음에 기타 지방자치,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보칙 이렇게 돼서 총 10장인데요. 그 중에 법원이 위치한 건 5장인데 그나마 4장에 쭉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저 후반부에 있어요. 예. 뭐 무슨 그래서 무슨 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니 말도 안 된다 어쩌고 됐다. 사실은 헌법의 체계에서 명확하게 각각의 지위와 역할들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거를 무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일 위에 있는 게 국민입니다. 당연하죠. 네? 그다음 국회예요. 네. 그다음에 행정부, 네. 그중에 대통령. 네. 이렇게 나와 있고 법원은 저 밑이에요. 네. 왜? 법원은 왜냐하면 사법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무슨 뭐 선출직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에요. 시험 봐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 이게 흔히 말하면 이제 쫙 고조선서부터 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뭐였냐면은요. 권력이 집중되고 독점되면 나라가 망한다. 네. 이래서 우리나라 전체 역사 고려 뭐 그다음에 조선 여기까지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까가 네. 그 고민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최종 결과물이 뭐였냐면 고려나 조선에서 나타난 게 또는 뭐 저 삼국시대 고구려 때도 뭘로 나타나냐면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네. 다 기록해서 나중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남겨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역사적 심판이 따르는 문제로 해서 기록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소위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요즘 뭐 보면은 삼권 분립은 사법부의 독립 그 뭐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전혀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인 것처럼 이거는 전부 자기네들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일부에 있어 어떻게 보면은 곡하가세입니다. 사법부가요. 예.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은 해야죠. 어디로부터? 내란 세력으로부터. 네, 그렇죠. 이 얘들이 윤석열의 시녀로 내란에 거의 복무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사법부의 비독립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갑자기.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시점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조이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대 인간이죠. 뭐 어디 이제 보면 뭐 조 히데요시 조금 그렇게도 생겼어요. 네. 어쨌든 그 조희대의 이 사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을 보면 사실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때 저는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이번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동의해 주면 그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1989년입니다. 1989년이니까 노태우 정권 시기예요. 이제 소위 1987년도에 박종철 유월항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위 권력기관 중에서 특히 경찰 대공 경찰은 아예 박살이 납니다. 박살났죠. 근 2천여 명에 이르는 네. 대공 이 경찰들이 조직 흩어지고 이제 한 줌밖에 안 남아요. 네. 이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 사건을 지금 만들어갖고 조작해가지고 이제 인천 부천 민주노동조합의 사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조작했죠. 네. 그래서 2월 중순경인가 이제 이걸 딱 해갖고 국가보안법성에 이제 이적단체로 해가지고 예,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영업 판사가 당직 지금처럼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그때는 당직 판사가 이제 영장을 받고 있으니까 백영업 판사가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적 단체로서의 이 어떤 혐오와 소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합니다. 네. 잘못하 다 풀려나요. 그런데 얘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 조직 살아야 되는데 밥그릇 다 잘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홍대동 대공분실에서 막 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조이대라고 하는 중앙지법의 판사가 대구 출신인데 얘한테 가서 영장 신청을 하면 얘가 발부해 줄 것이다. 희대는 잘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강 수수도 안 하고 그거 그대로 판사만 바꿔서 일주일 뒤인가에게 이제 저 숙직 당직 판사로 저 조이대가 이럴 때 거기에 가서 영장을 들이밉니다. 조이대가 한 명만 제외하고 다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한 명은 조 씨예요? 그 한 명은 조 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구속이 다 돼버리고 일부는 이제 저 영장 청구하니까 이제 달아났겠죠. 그러니까 조이대가 그거네. ATM 같은 거네, 그죠? 그렇죠. 사전에 얘기가 안 됐으면 애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저기 그럼요. 출세를 위해서 이거 다 됐던 거예요. 출세 분자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영장이 떨어진과 동시에 노태우, 김기춘 공안정국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상 처음으로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됩니다.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공안정국의 선두에 서서 그렇죠. 그 문을 열어준 게 조이대입니다.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센세셔널한 일들은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조이대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걸 꼽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떤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큰 사건들을 말도 안 되는 큰 저거를 열어주는 게 조이대예요. 이번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37년이 지난 2024년도에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의 사건은 재심 청구를 통해서 전부 무죄로 됩니다. 조작 사건이었으니까. 2024년이기 때문에 조이대가 대법원장 시절에 지손으로 영장 발부를 하고 지가 있는 그 대법원에서 무죄로 다 재심 청구해서 무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대는 단 한마디 반성 사과의 얘기도 없어요. 했었어야죠. 당연히 했었어야죠. 근데 뭐 조이대한테 그걸 바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흑역사를 가진 인간. 그렇죠. 이게 왜 그때부터 보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란 세력의 앞잡이로서 그렇죠. 아주 내란 세력의 역할을 잘했죠. 앞잡이로서 어떻게 세상에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사실은 소부로 넘어갔던 거를 직권으로 해서 전원 합체라고 그다음에 아직 배정도 안 됐는데 무슨 재판 서류들을 보고 뭐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틀에 2번씩 전원 합체가 아마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이나 여러 또 그럴까 말까 한 판국에 막 연이틀 전원합의체 열어서 이거 막 보내고 아마 고법의 판사들도 다시 파기환송되어 온 거 그거 뭐 우편 저기도 아니고 저것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이런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자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정치적 개입 이런 것들을 했으면 최소한 반성과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많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외부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부에 지금까지 80년 동안 한 번도 무풍지대 기억에 무풍지대였던 사법부에 칼날을 들이대니 무슨 또 똘마니들 시켜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원래 그게 목표가 아닌데 그거 마치 목표인 것처럼 아니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이 목표입니까? 그거는 방법일 뿐이지. 내란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지. 그러니까요. 일단 그러니까 조이대를 쫓아내서 개혁을 하고 그래야 내란 세력으로부터 좀 독립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독립이라는 것은 자기 발로 서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법부는 자기 발로 선 적이 없어요. 제대로 쓴 적도 없죠. 희대는 희대의 앞잡이 노릇만 했구만요. 지금 들어보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사법부 개혁은 시급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희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희대의 희대 인물이에요. 희대 인물이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너 윤석열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무죄를 때릴지 아니면 또 무슨 짓을 할지 귀현이를 시켜서 이 둘이 합치면 희귀하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침대 축구에도 뭐 지금 손 대려고 하니까 뭐 어디 거기에 뭐 판사 하나 더 붙인다고. 그러니까요. 꼼수나 부리고. 귀현이 룸사롱 간 거는 지금 그럼 뭐 강간무소식이고 감찰한다고 그러더니 감찰을 하는 뭐 윤리 감찰 한다더니 뭐 하는지 마는지. 네. 자, 조희대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나 조희대만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12.3 소위 뭐 내란이 있었을 때 언제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그렇죠. 법관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야 준호만 이거 내란 이거 안 된다 이런 성명이나 입장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 밥그릇 문제가 닥치니까 또 모여가지고서나 무슨 뭐 맞습니다. 법원장 회의 있다고 그랬나요? 그 밥그릇 싸움 밥그릇 지키려고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까지 개개 무풍지대였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여기도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뭐 역풍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에서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건 사법부 개혁을 절호에 찬스고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여기에 또 일부의 인적 청산도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내란 종식의 최종 종결자는 사법 개혁의 완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까지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뭐 대단히 중요한 이제 얘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걸 해내느냐 못해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또 여기에서 이 사법부 하면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 사법부가 그 독재 정권에 그야말로 하수인이나 앞잡이 노릇을 할 때 그 무기가 국가보안법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가 12월 3일 개선 계엄될 때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반국가 세력은 우리 일반 형법의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세력.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 아주 엄격해서 이게 국가보안법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못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총을 들고 가서 뭐 누굴 쏴 죽이고 정부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야 반국가 세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가보안법으로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 머리 나쁘다 그래도 이제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를 중심으로 한 이 내란 세력들이 소위 반국가 세력 타령을 하면서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이죠. 자, 국가보안법 폐지도 지금 시급한 과제로 어쨌든 떠오르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종식의 최종 종결자가 사법개혁이라고 한다면 이 사법개혁의 부분에 있어서의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걸 국가보안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국가보안법 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냉전체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냉전체제 혹은 분단체제.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첫걸음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거죠. 사실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쿠데타의 명분이 그렇죠. 반국가 세력이 척결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좀 바뀌긴 해도 맞습니다. 뭐 종북 세력 또 뭐 좌경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똑같아요. 그거는 일반 형법상의 반국가 혹은 뭐 이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국가보안법상의 그렇죠. 좌경 세력, 반국가 세력, 용공 세력, 반국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명분이 돼서 지금까지 쿠데타니 뭐니 다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 반드시 폐지되지 않으면 굉장히 아마 어디야 중앙대의 그 김누리 교수가 최근에 어떤 그 국회에서의 세미나에서 이 냉전 체제가를 되지 않는 한 한국은 미래가 없다, 타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재밌게 봤어요. 이게
문제는 윤석열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네.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 그 다음에 지난 시기에 어쨌든 그 한 30몇 프로 나왔죠 김문수가. 네. 이들을 옹호하거나 이런 세력의 이유가 다 뭐냐면 다 방국가서 이렇게 표 찍기 싫다고 해서 가는 거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있으니까 이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 한국의 보수가 공포용 보수고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체제에 의해서 강요된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자주 했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한국은 미래로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특히 오늘날에는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 무조건 폐지해야 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세력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게 해준 것이 존재 근거가 그럼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한 오늘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무조건 폐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이제 그거 없애지 않으면 전쟁이라도 하겠다 할 겁니다. 아니면 일본 정부도 맞불로 한국 정부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법은 냉전 체제, 분단 체제를 지탱하는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법이고 국내적으로 보면 내란을 계속 독려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사실은 그 국가보안법이 있음으로 해서 네. 이 뭐랄까 군의 쿠데타, 네.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뭐 이러한 근거들이 되는 어떤 세력이 또는 조직이 네. 국군 보안사 이름을 바꿨지만 방첩사, 기무사, 방첩사 이런 데인데 네. 이게 국가보안법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죠. 그런 기능과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원래 그들 기능이 그거 하는 게 그들 기능과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없어지면 방첩사의 기능과 역할도 개편되고 재조정됩니다. 네. 그러면 이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도 못하고 맨날 개업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 전멸한다고 봐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그래서 저들은 반대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뭐 예를 들면 명동에서 시위하는 그 혐중시위대. 요즘은 저 대림동으로 왔대요. 아,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냐? 딱 두 개예요. 빨갱이 꺼져. 맞습니다. 짱깨 꺼져. 짱깨 꺼져. 짱깨도 얘들한테는 반국가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네. 저기 저 공산주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꺼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뒷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라지면 그들도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내란 세력도 거의 비슷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오늘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다. 이게 이 국가보안법이 사실 한국 사람들을 기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거 잘못하면 뭐 저 될까봐 네. 또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 상상력의 한계를 갖게 됩니다. 사고력이 저하되죠. 사고력이 저하되고 창조력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기형하고 기형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네. 거기 이 선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위 저 김누리 교수는 한국의 인격 한국인의 인격이 기형화가 됐다라고 표현까지 네. 한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상상력의 한계, 자기 검열 때문에 사실 우리의 문화적 환경, 네. 문학 세계니 뭐 이런 것들도 네. 더 다 이상 제한 걸리죠. 제약이 걸려서 네. 그래서 소위 뭐 아무래도 이 문학 작품이라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기초에서 그래야 이 다양한 학문도 그렇죠. 그렇죠. 학문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못하게 되니까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방지해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예. 인터넷에 분단 트라우마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독자분들 제가 국가보안법의 해악
대해서 한 4강, 5강에 걸쳐서 이렇게 막 조금 전에 하신 얘기 예. 자세하게 한 대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집중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를 거론하고 폐지해야 되는 것은 내란 때문입니다.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맞습니다. 딴 걸 다 떠나서. 네, 그다음에 한반도의 이 심각한 전쟁 위기를 끝내고 남북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당장에는 일단 그것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좀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중국, 뭐 러시아, 브릭스 이쪽하고 같이 무언가의 개선을 조금 해야 되는데도 네. 그것에 한계 속에서 부딪혀서 못하죠. 사실은 우리 발목을 우리 스스로 잡고 있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을 받고 있고 상장력이나 이런 데서도 제약을 받고 있고 이게 더 커갈 수 있는 또 경제적으로도 제약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빨리 국가보안법을 폐지돼야 사실은 한국의 미래가 네. 보장이 되지 이거 없으면 말씀대로 파국입니다. 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이제. 미래를 못 나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일 사실은 지금 내란 종식을 반드시 해야만 되고 이 내란 종식의 최종 종결자는 사법개혁인데 이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예,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또 뭐 앞으로 내란은 계속될 테니까요. 그것이 살아있는 한 예. 내란은 계속 될 테니까. 그 가능성은 계속 상존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폭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그러니까 자주 나오셔서 예. 저 좋은 얘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